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 2023년 온라인 세미나 대한신경면역학회와 그리고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말에도 다발성경화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이사 오성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내일은 시신경 척수염까지 환자분들께 최근의 정보들,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걱정하는 또는 고민이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다발성 경화증 협회 유지현 회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연말인데도 병원 일에 바쁘신데 이렇게 늘 환우이들 또는 환자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들 늘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기회가 여겨지고 교수님 강의 경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 대한신경면역학회에서 몇 가지 준비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면역학회에서는 다발신경화증 그리고 시신경 척수염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면역 질환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2023년에 다발성 경화증 환자분들이 느끼는 운동과 식이 및 영양 그리고 피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주제를 포함하여서 여러 설명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조만간 게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참고하시면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좀 고민이 되거나 그리고 진료할 때 질문을 마저 못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저희 이번에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준 교수님은 지금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진료교수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고신대학교 의학과 졸업하셨고 신경과 전공의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임상조 교수를 2022년, 2023년 초까지 역임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신경과 진료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잠깐만요. 네, 교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까지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아,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 네, 그 소개 감사드립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전병준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로서는 다발성 경화증의 정의와 치료 방향, 그리고 이제 2023년에 액트림스라는 그 학회에서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주제로 환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몇 가지 주제를 선택을 해서 그쪽 주제를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주로 다발성 경화증에서 신경 손상은 중추신경계의 수초가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발생을 하게 되고요. 수초는 중추신경계의 신경섬유를 감싸는 지방성 물질로서 이런 손상될 경우에 이렇게 전기적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된 수초는 흉터 조직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머리 MRI를 예시로 들면 이렇게 하얗게 흉터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그 질병을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된 수초는 일부 재생될 수 있고, 그래서 증상은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초의 손상이 여러 곳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게 다발성 경화증입니다. 네, 이렇게 그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부위와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력에 저하가 있다면 이런 시신경 병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구에만 국한된 그 포도막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일 수도 있고 뇌관 병변 같은 경우에도 뇌경색 등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신경과뿐만이 아니라 안과라든지 아니면 신경외과 그런 데서 같이 네, 환자분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이런 장애 점수가 4점에서 6점까지 좀 빠르게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 심하게 뇌 위축을 보이게 되고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약 10년 뒤에는 절반이, 25년 뒤에는 65%가, 26년 이후에는 89%가 2차 진행형으로 이행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이제 6점으로 6점이 되면 이제 지팡이에 의존해서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장애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부분이 2차 감염 등의 합병증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생존 기간이 짧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엔 이제 재발, 완화, 그리고 재발, 완화 이렇게 반복이 되는 어, 다발성 경화증이 초기에 있다가 나중에는 재발이 없다 하더라도 증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 2차 진행형 그 다발성 경화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일찍 치료를 시작을 해서 손상을 최소화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재발, MRI에서 나타나는 병변, 그리고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은 초기에도 축삭의 변성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 진단되기 전 임상 단독 증후군에서도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더 좋은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새로운 병변을 100% 예방할 수 있는 약물은 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는 주로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급성 악화 때 악화나 재발 때 치료, 그리고 진행과 재발을 줄이기 위한 질병 완화 치료, 그리고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 악화나 재발은 발열이나 감염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증상 악화되는 것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재발이라고 한다면 증상이 최소한 24시간 이상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마지막 증상 악화로부터 최소 30일 간격이 있어야 어, 진정한 재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급성기 치료로는 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가 표준 치료로 사용이 되고요. 이런 스테로이드 치료는 염증을 감소시켜서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고 운동 기능을 개선시키며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이 없는 심한 증상일 경우에는 혈장 교환술까지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테로이드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전부터 1993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면역 억제제 또는 다른 항암제 등의 치료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2022년 기준이지만 2023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이제 근육주사나 아니면 피하주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론과 코팍손들이 있고, 그리고 경구제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오바지오, 피타렉스, 마벤클라드, 택피데라 등의 약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람트라다, 디스타브리, 그리고 노반트론 같은 약물들이 우리나라에선 지금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이런 주사 치료, 피하 주사 또는 근육 주사로 치료하는 약물들이고요. 이런 치료 효과는 2년 동안 추적한 조사에서 이런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재발 빈도를 약 30% 정도, 작게는 20, 많게는 3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강조되는 내용인데 치료를 빨리 시작한 군에서 좀 더 좋은 예후를
보이고요. 그리고 치료 이후에 2차 진행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행을 충분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기 추적 연구 결과 사망 위험률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 경화증 진단되기 전 임상 단독 증후군에서 빨리 치료할수록 더 좋은 예후를 보이는데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단독 증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들이 인터페론이나 코팍손 같은 1차 치료제들을 대부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때 그리고 어, 다발성 경화증의 초기 단계 때 이런 약물들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론은 세포 간에 신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단백질 중의 하나로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고 항감염성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약물들은 재발이나 장애의 진행을 감소를 시키고 급성 증상을 완화시키며 MRI에서 새로운 병변을 줄여줍니다. 또한 장기간의 안정성이 입증돼서 이제 다발성 경화증, 특히 초기 다발성 경화증의 주된 치료 약물 중 하나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간 기능 이상, 백혈구 감소증, 우울, 그리고 감기 유사 증상 같은 것들이 있고요. 심한 이상 반응 같은 경우는 피부 괴사나 피부 위축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그래도 약을 중단할 정도로 심한 부작용들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주사 부위 반응이나 감기 유사 증상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큰 부작용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팍손은 신경계의 신경수초 형성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자극하는 합성 단백질로 정확한 기전은 아직 모르지만 T 림프골을 주로 억제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1997년 그리고 2014년에 각각 다른 용량, 다른 투여 방식을 승인을 받았고요. 주사 부위에 가려움이나 홍조,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굉장히 드물게 어, 피부 괴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사 이후에 홍조라든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불안감 등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30분 안에 저절로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능도가 좋아서 인터페론에 비해서 이런 감기 유사 증상이라든지 우울증 증상 같은 것도 약간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터페론 베타가 효과가 있냐, 실제로 좀 요즘에는 약한 약물로 인식이 돼서 효과가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인터페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고, 새롭게 MRI라든지 아니면 조형 증강, 병변도 없게 잘 유지되는 환자분들도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구 치료제들은 이렇게 하루 한 번 먹는 약들, 두 번 먹는 약들, 그리고 특이하게 1년에 2주간, 2년 동안 이렇게 복용하는 약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오바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상 반응으로 심한 이상으로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이걸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나 백혈구 감소, 피부 이상, 혈압의 증가, 호흡 이상 같은 것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그넌시 카테고리 X로 특히 2년간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자녀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약물 제거요법을 사용한 후에 이제 임신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테피데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사용을 할 수 있고 재발률을 약 44에서 49%까지 감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2번 복용을 하게 되고요. 근기로는 백혈구 감소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진행성 다초점 백질 내병증의 가능성이 있을 때 근기를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복용 후에 홍조 증상이나 위장 장애가 많은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호전되고 특히 홍조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과 같이 복용하면은 크게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이나 모유 수유 시에 꼭 의사와 상의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타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승인된 경구제제고요. 이 보통 2차 치료라든지 아니면 증상이 심한 경우에 1차 치료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1차 치료 약물보다 연간 재발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기존 1차 치료제보다는 우수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고 황반 부종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시각의 변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첫服用 시에는 서맥이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어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이라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에서도 또 카테고리 C라서 일단은 2개월 동안은 임신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림프구 저하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적어도 6개월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런 그 림프구 감소가 200개 이하인 경우에는 약을 조금 쉬거나 심하면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증가할 수가 있고 이런 핑골리모드 투여 중에 생백신의 접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할 환자라면 시작 한 달 전에 백신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성 다발성 백질 내병증은 나탈리주맙에 비해서는 작지만 약 남분의 1 정도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황반 변성은 처방 3, 4개월째에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이때쯤에 안과 검진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상승의 경우에도 보고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에 의하면 피부암 발생 가능성이 다소 증가돼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추천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서맹이나 부정맥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벤클라드 같은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B세포 그리고 T세포 모두 억제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고 1년에 4에서 5일씩 총 2주간, 2년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률이 한 57.6% 정도 굉장히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상 반응으로는 앞에 것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감염, 림프 감소증, 그리고 PML, 그러니까 종양 같은 것들을 이상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카테고리 D로 남녀 모두 투여 후 최소 6개월 동안 피임을 하게 되고 조금 특이한 거는 몸무게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맥주사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선 지금 3가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 노반트론 같은 경우는 항암제인데 장점으로는 기존 면역 억제제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약물이고 3에서 6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지만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그러니까 심장 독성이 있는데 용량을 쓰면 쓸수록 점점 심해지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여를 하고 나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탈리주맙 피사브리 같은 경우에는 좀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위약균과 비교시 68% 정도 재발을 감소시키고 67% 정도에서 2년 동안 재발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진행성 다초점 백질 내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JC 바이러스 항체 검사를 하고 충분히 그 위험 인자와 그 이득을 생각을 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머리 진행성 다촉점 백질 내증 같은 경우는 JC 바이러스에 발생을 하고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딱히 없고요. 이런 경우에 심한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 약제로는 아까 나왔던 텍피데라나 나탈리주맙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램트라다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고 재발률 49% 정도 감소를 시켜서 2차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치료 적응증으로는 1차 치료제 투여 이후에 치료를 실패하거나 아니면 불내성 환자에게서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으로는 갑상선 질환이라거나 두통, 홍조, 구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감염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뒤에 이런 혈소판 감소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의 이상 그리고 갑상선 이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3년째에 주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굉장히 심한 이상 반응의 경우에는 한 1% 미만으로 굉장히 작고 하지만 이렇게 이득이 많은 약물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그리고 3차 치료제로 이렇게 주로 나눌 수가 있고 처음 이런 많은 환자들에게서 보통은 1차 치료제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치료 반응이 좋으면 약물을 유지,
부분적인 치료 반응이 있거나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2차 치료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2차 치료나 3차 치료 이런 거부터 하기가 힘든 게 그만큼 효과가 좋을수록 부작용이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뭐 이렇게 외국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다 쓸 수는 없고 지금 이 정도만 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은 환자분과 고려해야 될 것이 뭐 경구약제를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주사제를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최대한 작게 먹는 거 몇 개월에 한 번만 먹는 걸 선호할 것이냐 이런 선호도가 있겠고 당연히 안전성과 내약성 그리고 수능도와 동반 질환이 있겠고 약물의 효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질병의 활성도와 환자의 예후에 관한 인자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재발이 없게, 그리고 장애 진행이 없게, 그리고 MRI상에서 새로운 병변이 없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의 활성, 부작용, 그리고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의사와 그리고 환자 모두 이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다발성 경화증 치료의 효과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거는 치료 기간 동안 재발하는 횟수와 이런 장애 점수의 악화, 그리고 MRI의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론이나 아니면 다른 치료 받는 첫 1년 동안 평가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런 장애 점수가 상승을 할 경우, 그리고 MRI에서 새로 발병한 병변의 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그리고 재발이 1번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점씩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이렇게 1점을 받은 환자분들은 중등도의 위험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재발이 생기거나 2개 이상의 MRI 병변이 6개월 뒤에 나타난다면 약물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 변경을 고려하는 건 아까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 이상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재발을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최근 MRI와 비교해서 T2 병변이 뚜렷하게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형 증강되는 병변이 있으면 변경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당연하겠지만 기존 치료하던 약물에 심한 이상 반응이 있는 환자분도 약물 변경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 액트림스에 나왔던 주제들인데요. 일단 이건 보통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프로 따지면 재발과 완화를 반복되는 것으로 주로 재발을 막는 것들을 저희가 포커스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라라고 재발과 관계없이 증상이 악화되는 것들을 좀 이쪽에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어, 이런 피라에 대한 연구는 아니고요. 2차 약제로 시작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장애 점수에 이득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위쪽에 있는 게 1차 약제, 밑에 있는 게 2차 약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 EDSS 점수가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2차 약제로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점점 EDSS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좋은 약제들, 특히 올레클리주막 같은 굉장히 강한 약제들도 인터페론에 비해서 이런 RAW라는 재발과 관련된 악화는 많이 줄여주지만 재발과 관련 없는 악화는 다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인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조사를 했는데 이런 2차 진행성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이런 BTK라는 물질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BTK라는 물질이 B세포와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이런 신경세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2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임상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내용인데
비타민 D 결핍증이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 인자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좀 밝혀진 사실이지만 정상군에게서 비타민 D를 더 많이 주게 되면 그 증상들이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2019년, 2023년 연구에서 둘 다 다발성 경화증의 임상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는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군에게서 고용량 비타민 D를 주는 것은 크게 권장이 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좀 분류를 해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나라에게서 비타민 D를 잘 섭취하는 것이 다발성 경화증의 중요한가를 조사를 한 연구가 있었고요. 10만 명의 노르웨이 여성에게서 이걸 설문조사를 했고, 이때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성이 한 40% 정도 감소하더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도가 높은, 이렇게 하이리스크 국가에서는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다발성 경화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냈던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로우리스크 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위도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그 다발성 경화증 환자와 나이가 좀 있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이런 디지즈 모디파이 세라피를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한 연구이고요. 2만 명 이상의 이탈리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는 2차 치료로 빠르게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냈던 연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이제 16세에서 18세 미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서 이제 그 1차 치료제가 아닌 좀 효과가 강한 2차 치료제로 치료를 했을 때 처음 시작이 굉장히 이렇게 0에서 1.5점으로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좀 강한 약물로 치료하는 게 장애 점수 악화의 감소에 좀 효과가 있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1차 치료제의 사용보다는 2차나 3차 그런 강한 약물들을 사용하는 추세로 점점 넘어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치료 중이던 그 다발성 경화증, 특히 5년간 재발 증상이 없고 MRI상 변화가 없었던 환자에게서 약물을 이제 중단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했던 연구인데, 45명의 환자 중에서 6명이 명확하게 이런 염증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를 빠르게 중단을 했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리 증상이 없이 꾸준히 잘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1차 치료제, 인터페론과 같은 약물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연구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리 주신 그 질의응답드리고요. 네, 첫 번째 주신 질문은 재발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몸에 힘이 빠지거나 시력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게 재발인가요? 다발성 경화증으로 확진을 받고 두통 및 어지럼증은 항상 있는데 이건 재발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재발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증상의 악화가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마지막 증상 악화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에 발생을 했을 때 재발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이런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만성적인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걸 재발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두통의 양상 또는 어지럼증의 양상이나 강도가 확실하게 변했다면 담당하시고 있는 주치의 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다시 MRI를 촬영을 해보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올해 3월에 진단을 받고 8개월째 택피데라를 복용 중이라고 하셨고요. 근데 8월에는 전혀 새로운 병변이 안 보였지만 11월 초에 사용한 지 8개월 차에 병변이 왼쪽에는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병변이 한 군데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약을 안 바꾸고 지켜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이게 줄었다면 약의 효과가 있는 건가 했는데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고 해서 심란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치료 후에 명확한 재발을 평가할 때 임상적인 증상이 동반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질문으로 봤을 때 임상 증상이
크게 악화되거나 재발을 경험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충분히 말씀을 주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MRI만 악화가 됐고 그 딱 한 군데에 새로운 부분이 생겼다면 일단 점수상으로는 0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약물을 현재로서는 꼭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 생긴 병변에서 조형 증강되는 병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어떻게 약물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가장 잘 그 병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직이 너무 심해서 걷는 건 엄두도 못 내고 반듯하게 서는 것도 힘듭니다. 현재는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고 재활치료를 받는 중에도 경련이 너무 심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련, 강직에 대한 좋은 치료법은 없을까요? 어, 즉, 이런 강직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나 근육 자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과 아니면 이제 위압감으로 인해 움직이지 못해서 관절이 굳거나 아니면 체액 저리로 붓는 증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것에 따라 치료가 조금은 다르게 되고요. 하지만 그 보통 사용을 하는 이런 약물들, 특히 경구 약물들, 바클로펜 같은 근육이완제라거나 항경련제 등의 약물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치료까지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하지 쪽, 그 척추 미만으로만 이런 리저널한 강직이 있다면 척추 강내 바클로펜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특정 부위만 강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면 그 강직 부위에 대해서 어, 보톡스 치료 같은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굉장히 심한 강직이고 이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발 일심으로 입원을 했는데 뇌의 병변의 크기가 줄거나 커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병변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도 재발로 인해서 그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상 증상도 중요하겠지만 MRI상에서 병변의 크기가 줄어들고 커지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들지만 커지는 경우, 특히 피투 병변 부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나 아니면 같은 부위의 병변이라 하더라도 조형 증강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재발이라든지 아니면 질병 활성도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경과 관찰을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약물 변경까지 심하면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발병하고 나서 화를 자주 내게 돼서 심하다 싶어서 약을 먹었더니 요즘에는 자주 웃습니다. 웃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해서 약을 바꾸긴 했는데 이것도 우울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거 답변할 때 이게 맞는 답변인지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다발성 경화증의 경우에 약 작게는 14%, 많게는 약 50%까지 우울증이 동반이 되고 알려져 있고요. 어, 이게 다발성 경화증에 의해서 울음이나 웃음이나 화내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우울증 사파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웃음, 화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지 않게 갑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끝나게 되고요. 지속 시간도 뭐 짧게는 수초, 길게는 뭐 수분 정도로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은 이런 증상들이 적어도 몇 주간 지속이 되고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수면 습관 같은 그런 주변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돼서 어느 정도 감별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 혹시 네. 네, 혹시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을까요, 교수님? 질답이라든지. 네. 코멘트는, 네, 강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국내에서 1차, 2차 약 또는 저희가 중간 효능 또는 고효능이라고 하는 약들의 흐름이나 그리고 최근에 학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고효능 또는 2차 약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치료하기를 어, 여러 학회나 또는 논문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 그리고 중간에 비타민 D 관련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회 내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학회 내에서 준비한 다발증 경화증 시기 내용에서도 비타민 D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같이 참여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해주신 프로톤 또는 뭐 BTK 이니비터 또는 BTK 억제제라는 약이 최근에 제일 좀 선도적인 약이 조금 실패를 하는 바람에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지만 일단은 나머지 약들도 임상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각 병원별로 모든 약들을 다 준비한 건 아니지만 다른 약들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약들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하거나 치료제를 원하시면은 또 저희 담당 주치의 선생님들이 다 약들을 좀 최대한 좀 빨리 준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역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저희가 일단 마지막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장님 혹시 마지막 인사 말씀 혹시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환자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로 치료가 네, 빨리 환자들에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치료제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장애가 진행된 후에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가 적용되는 것보다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른 효과를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환자들 입장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학회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오프레벨이라고 하는 제도인지 뭔지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신약이 나왔을 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학회하고 협회하고 좀 협조해서 복지부든 심평원이든 하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말고도 저희 보험이사, 그러니까 이 약제에 관련돼 있는 급여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 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알고 그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도 어떤 약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약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면은 저희 전국에 있는 모든 신경과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다들 하십니다. 뭐 새로운 네, 약들 그리고 다양한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부작용이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나 장애가 쌓이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것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